자, 임대료 규제 한번, 임대료 상한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단기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공급은 단기에 고정이 되어 있죠. 단기에 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수직선이에요. 근데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변하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나온 그림은 여러분 장기 형태의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우선 단기에는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뭐가 되죠?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수요는 임대차 계약을 맺죠. 우리 1년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이동하기가 어려우면 뭐죠?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죠.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쉬우니까 장기로 가면 이동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완만해요. 요거 그림보다 완만한 탄력적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자, 그럼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되죠? 우리는 균형이죠, 균형. 그럼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인데, 지금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이 60만 원으로 상당히 높다. 자,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높으니까 우리는 규제를 하자. 그럼 규제를 할 때는 항상 이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이 임대료보다 뭐한 수준에서 우리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자. 낮은 수준에서. 자,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이 이 규제 임대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규제 임대료를 30만 원으로 규제를 했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이 뭐냐 하면요, 이 30만 원 규제하면 이 30만 원보다 더 높게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 그래서 명칭이 뭐라고 붙은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최고 가격제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최고 가격. 이 빨간 선을 넘어서는 못 받는 겁니다.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이게 바로 상한 가격, 상한선이다. 상한선, 상한 가격. 그러니까 이 규제 임대료가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29만 원 받아도 관계없고요, 25만 원 받아도 관계없지만 하여튼 30만 원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는 우리 균형이었는데 규제를 했더니 임차인은 얼마만큼? 30만 원 이득을 얻으니까 당연히 수요는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이동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수요는. 수요는 이만큼 증가를 했어요. 지금 공급량은 고정이 돼 있거든요. 단기의 공급량은 고정돼 있고 수요량은 약간 이 정도 증가했죠. 그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초과 수요인데 이것을 시험 문제는 초과 공급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우리 29회 시험에도 초과 공급으로 출제했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초과 수요 상태에 있다. 초과 수요는 뭐죠? 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임대주택이 이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 근데 장기로 가면 달라요. 장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수요는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해요. 이렇게. 왜 많이 증가해요? 우선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오는 사람도 있고 기존 또 시장에 있던 사람도 또 들어오니까 단기보다는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수요량은 이렇게 많은데 또 임대인은 손해를 봐요.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요 크기만큼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개조를 해요. 뭘로? 자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요.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뭐한다? 이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요량은
요 균형 상태에서 장기로 가면 수요량은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만 또 공급량은 감소를 하죠. 이만큼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공급은 이 정도인데 사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어느 만큼의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 그래서 보세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많아져요. 이 말은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부족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은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초과 수요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 임대주택난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 초과 수요로 인해서 뭐가 형성되느냐? 블랙마켓,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자, 블랙마켓,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뭐죠? 여기가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우리가 임대료에 여기까지 수요 곡선과 만난 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럼 장기로 가니까 오히려 요 균형 임대료,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게 돼요. 장기로 가면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임대료에다 뭐가 형성되는 거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요 빨간 규제 임대료에다 뭐가 나오는 거죠?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극장에 암표 사신 분은 우리가 알 거예요. 암표 사실 때 표가 예를 들어서 4,000원인데 4,000원 샀는데 나는 꼭 7시에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근데 암표상이 그 영화를 어떻게 돼? 12,000원에 팔겠다. 그러면은 12,000원에 그 시간에 또 주고 살 수밖에 없지 뭐. 예?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가 돼요? 우리가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우리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만 원이다. 예? 들어간 우리가 A석 좌표가 20만 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A석 좌표가 결승전 경기면 20만 원이 나중에 폭등해서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2천만 원까지 갑니다. 암시장에서. 왜요? 예? 예, 왜요? 옛날 월드컵 경기 암표가 그렇게 가요. 미국의 월드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시리즈 가격도요. 예? 나중에 딱 가면은 가격이 폭등해요. 좌석표가. 그러니까 그게 다 암표죠, 암표. 예?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암시장.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거든요. 가격을 통제하면요. 정부가 가격을 좀 통제했잖아요. 그럼 가격 기능, 시장의 가격 기능이 왜곡이 돼. 정상 가격이 아니고 왜곡이 되니까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통제는 웬만하면 하라 말라. 하지 말라는 게요. 정부가 가격 통제를 툭 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어렵잖아요. 직접 개입을 해서 규제하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많이 만들어요. 보완책. 우리는 나라는 보완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규제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임대료 규제 한번 보고요. 임대료 보조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 보조.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94페이지 밑에 임대료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보조를 해주는 건데, 자, 여러분 저소득 임차인에게 30만 원을 보조해준다. 예? 그러면은 보조받은 금액만큼 소득도 얼마? 30만 원 늘어나겠죠. 늘어나요. 그래서 임대료를 보조해준다는 것은 또 목적이 뭐냐? 또 임대료 보조의 목적은 또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주는 걸? 낮춰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의 일부죠. 예? 시장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뭐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줘요. 보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보조가 어떤 게 있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보조인데 거기에 보니까 들어본 용어 중에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택 바우처 제도. 예? 9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용어가 나오죠. 뭐 여러분 거기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우선 바우처 제도,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 바우처 제도인데, 바우처는요 말 그대로 쿠폰을 주는 거거든요. 쿠폰,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교환권. 자, 여러분은 우리가 보면 교환권 보면은 상품권 교환권 보면 액수가 적혀 있잖아요. 그런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자, 이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이겠죠.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지급한다? 바우처를 지급을 해요. 바우처. 지급을 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임대료 뭐죠? 임대료 바우처. 바우처 30만 원이다. 30만 원에 현금 20만 원 합쳐서 얼마를?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을 해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바우처를 정부에 뭐 한다? 제시해서 정부로부터 뭐를 받죠? 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원리가 간단히. 그러면은 정부가 왜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바우처, 교환권을 줄까요? 예? 뭐 할까봐. 현금으로 주면요, 주택 임대, 어떻게 돼? 우리가 임대를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이게 임대료를 쓰지 않고 뭐를 한다? 라면을 산다든지 쌀을 산다든지 술, 담배 이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뭘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로 지급하면 또 문제 있어요. 이게 임차인에게 주면은. 근데 공공주택이 아닌 뭐에만?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싸니까 뭐에만?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는데, 문제는 임차인에게 주니까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또 이것을 또 시장에 또 뭐를 한다? 할인을 해버려. 바우처 할인. 요즘 뉴스 보면 무슨 깡한다 얘기만 해봐. 할인처럼 할인해버려요. 현금화 시켜버려요. 이것을 팔아서. 웃기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은 서울특별시든 성남시든 처음에 뭐를 줬어요? 예? 무슨, 예? 바우처를 요걸 줬잖아요. 바우처. 거기 성남시에는 뭐 12만 원짜리 학생들에게 뭐 바우처를 줬다. 서울특별시도 50만 원 현금, 처음에는 바우처 준다 현금을 바꾸잖아. 왜 바꾸냐면 바우처 줬더니 뭘 해버려요? 할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할인 받은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 뭘로 지급한 게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건, 바우처를 임차인에게 주지 않고 혹시 임대인에게 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해결이 될 텐데. 왜?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 제출하면 되는데. 맞죠? 예? 계약서. 예, 임대료가 훨씬 높으니까, 시장 임대료가 높으니까 바우처는 일정 금액을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주면 좋은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해서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임대인이 뭐 죄 졌는가 봐. 임대인은. 자, 정부가 그 작년에 뭐를 하냐면요,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요. 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몇 년이냐? 그럼 8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단기는 몇 년? 4년이에요. 여기 과거 10년, 5년 했던 게 8년, 4년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서울특별시에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다주택자가 54%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있죠? 주택 많은데 거기서 우선 거의 뭐 한 5% 정도가 주택 없는 분들이에요. 예? 무주택자가 거의 뭐 45%고 나머지가 다주택자인데, 그럼 다주택자분들이 뭐 한다? 정부가 뭘 한다? 임대료를 좀 뭐를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사업으로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면은 세제상 혜택도 주고 뭐도 대출의 상여 우대 금리도 적용해주고 하여튼 다 해주겠다 해놓고 임대주택 등록을 했어요. 다주택자들이 뭐 5채 갔던 6채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등록을 했는데 그럼 팔려고 나오겠어요? 등록 취소하면 혜택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데 안 나오죠. 다주택자들이. 우선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다주택자 보고 주택 팔려면 뭐 없잖아요. 등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해 폭등을 하죠. 폭등하죠. 여러분, 서울특별시의 재건축 재개발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요 한 23만 채예요.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허가 내주면 되는데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공급이 안 돼서 가격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뭐냐, 다주택자를 등록 사업을 해놓고 주택 공급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신규 공급도 없자니까 공급이 안 되죠. 수요는 많은데 가격이 오른 거예요. 하여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곰곰이 또 생각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또 나오는 정책이 있어. 공공주택을 공급하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 자, 이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예? 예? 그러면은 훨씬 공공주택은 뭐보다 싸게 20만 원 이렇게 공급을 해요. 훨씬 낮게. 예?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정부가 공공주택 임대료,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서로, 임대료가 달리 매기죠. 임대료가 서로 다른 것을 뭐라고 하죠? 이중가격. 임대료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가격 형성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요. 정부는. 자, 그럼 정부는 공급을 하면은 좋은 점이 있죠. 우선 요 임대료의 차액.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얼마죠? 30만 원. 이 차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이죠.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은 이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차액만큼 주거비용, 여러분 주거비용을 주택 임대료라고 합니다. 주거비용은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서 주택 임대료라고 하는데, 주거비용,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들어가면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 일반 분양주택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왜? 들어오면은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가져서 요즘에는요 공공주택이 들어온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해요. 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 선거에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요 공공주택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해서 뭐 발표하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좀 심각해졌냐면요, 그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뭐죠?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했죠. 보금자리 주택. 예, 그때 뭐 공급을 하다가 결국 그 이제 지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엄청 반대를 심해요.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동에 가면은, 예, 목동 가면은 거기 오목교역인가요?
오목교 옆 상당히 좋은 동네인데 그 옆에 뭐를 지으려면 행복주택이라고 하죠.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하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날란 거야. 이 좋은 지역에 왜 짓냐.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소송까지 갔는데 이겼어요. 정부가. 이기면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공급하는데 구청장이 틀어 또. 뭐 한다. 자기가 다음에 나오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공급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급 취소해버렸어.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이 안 돼요. 서울특별시에. 하면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보면요. 공공주택 공급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공급하기 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급한 데 보면 새로 개발되는 지역, 뭐 아까 했지만 저 교산, 남양, 그 하남 교산지구라든지 요즘 발표한 저기 그 화정 뒤에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김포공항의 뒤쪽, 부천 뒤쪽 길에 이런데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왜? 거기는 논밭으로 쫙 걸렸으니까 우선 기존의 사람들도 많이 없자. 일반 주택. 그러니까 그런데 공급하자 하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워요. 또 이 공공주택 공급이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결국 서울 수도권에서도 사람들 관심이 적은 지역으로 가야 돼. 저 양주 끝에. 이런 식으로. 양주 끝에. 그리고 옛날에 같으면 화성에 공급 많이 했는데 이제 화성도 동탄 신도시 생겨서 이제 공급이 어려워. 화성도. 그래서 요즘에 공공주택 공급이 많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려우니까 요즘에 이제 뭘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로 그래서 요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택 바우처가 그래서 도입되고 그리고 또 도입된 게 있어요. 주택 바우처도 도입됐지만 또 주거 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거 급여법이라는 게 또 도입됐거든요. 그러면은 주거 급여법에 주거 급여라는 용어가 있어요. 주택 바우처도 일종의 주거 급여인데 주거 급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 임차료, 수선 유지비, 임대주택 수선 유지비, 기타 여러 가지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겠죠. 받는 이 자격 조건 거기에 맞추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에게는 한 6만 원 정도 최대 줘는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 몇만 원 최대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이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 제도가 다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나라는 또 시행되고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 96페이지로 가시면 여가과정 자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여가과정 주거분리 자 여과 용어가 어려운 용어입니다. 필터링이라는 용어죠. 자 여러분 정수기의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필터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과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는 주택의 순환 형상이다. 순환. 자, 여러분 순환한다. 자, 토지 위에 고정된 주택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 없는데 순환한다?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이동할 수 없고요.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순환이란 말이에요. 순환. 그래서 여가 과정에는 소득 계층에 따라 소득을 둘로 나눠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 또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이렇게 우리는 소득 계층을 뭘로 둘로 나눠서 이론을 전개시켜요. 30회 시험에도 소득 계층에 따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렇게 출제했어요. 소득 계층에 따라 나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경과입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또 우리는 가구에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가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뭐 주택의 뭐에 따라서 또 질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동하는 형상.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하는 형상을 뭐라고 한다? 여과 과정이라고 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을 하고 있는 형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여과 과정. 이 지문이 30회 시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개념 묻는 거죠, 결국은. 개념을 정답으로 물었는데 소득에 따라 소득 계층을 나누는데 그때 올해 시험에 또 개념이 요 두 가지 개념 둘 다 출제했어.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 요거 30회 시험에 또 둘 다 개념을 물었습니다. 여가는 크게 둘로 나눠요. 상향 여가, 하향 여가. 상향 여가는 누구? 상향은요, 일정 수준 이하. 여러분, 일정 수준 이하의 무슨 주택? 저급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이 여기 살고 있어요. 이 저급주택을 저급주택을 비용을 투입해서 뭐 한다? 수선을 한다든지 또는 주택을 뭐 한다? 저급주택을 재개발해요. 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선하거나 재개발을 통해서 고소득 상위 계층의 어떻게 돼요?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뭐라고 한다? 상향여가. 그럼 시험에 뭘로 나왔겠어요? 하향으로 출제했겠죠. 말을 바꿔서. 그래서 상향, 하향 여가의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2번은 누구? 우리는 상위 소득 계층이 고소득층. 자, 상위 소득 계층인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급주택, 상위 소득 계층인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급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퇴를 해서 더 이상 고급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 점점 그 주택은 누구?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게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향 여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하향 여가 형상이 일반적. 신축해서 점점 이제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하향 여가 형상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택이 순환이 된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이사를 왔다 갔다 하죠? 빈집이 있어야 돼. 빈집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공가, 빈집. 공가라고 해요. 빈집. 공가가,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게 뭐다? 여가 과정. 그래서 여가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제가 바로 공가의 연쇄다.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이사가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시험에는 항상 개념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 개념.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용어 중에 또 하나, 주거 분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주거 분리 용어, 주거 분리가 있고, 또 나중에 공부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요, 직주 분리라는 용어가 또 지문에 보면 직주 분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 두 개는 다른 용어예요. 자, 그럼 직주 분리하면은 직은 직장, 직장은 도심에 있어요. 주택은 도시 외곽 교외에 있어요. 직주 분리는 무슨냐? 도심에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어디 둔다? 도시 외곽 교외에 두려는 형상을 뭐라고 해? 직주 분리 형상이에요. 그러면 주거 분리는 뭐냐? 용어가 다른 거예요.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뭐에 따라 소득, 지금 소득, 도시 내에서 소득에 따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고 있는 형상을 무슨 형상? 주거 분리 형상. 여러분, 과거 100년 전 이전으로 가면요, 도시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은 어디에 많이 있었어요? 100년 전 가면요, 우리 철도가 개발되면서 철도 역사 인근이
가격도 비싸고 고소득층이 많이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철도가 아닌 도로, 어떻게 돼요?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니까 쾌적성을 따라서 철도 부근은 점점 뭐가 돼? 쇠퇴를 해서 누가 차지해 이제?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고소득층은 철도역에서 떠나서 어느 쪽으로? 도시 외곽 쾌적성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 근데 여러분 딱 선을 그어서 땅 선 경계돼서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살아. 저기는 저소득층 주거지역 살아. 그렇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저기는 부자 동네, 여기는 저소득층 살고 있는 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자,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서울에 같은 경우에 옛날 과거에 보면요, 가장 살기 어려웠던 지역이 어디냐?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모였던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서울특별시 하면은? 예? 왕십리? 아닌데, 난곡인데. 예? 난곡. 예? 그게 개발하기 진짜 어려운 지역입니다. 난곡지구. 근데 문제는 지금은 재개발됐거든요. 그쪽에. 근데 그 난곡지구가 진짜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저소득층이 살던 지역입니다. 예? 문제는 재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왜 어렵느냐. 옛날 50년대 말 60년대에 들어오는 그 옛날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는 야인시대도 드라마에 있죠. 뭐 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있어요. 재개발을 쉬울까요? 어렵지. 예? 예? 주목군들 다 그쪽에 있는, 예? 그쪽에서 이제 간 건데 결국은 그래서 진짜 어렵다. 그래서 했는데 또 그 사람들도 화끈한 면이 있잖아.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주겠다 하니까 정부가 알아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주변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그래서 많이 좋아졌죠. 그게 봉천, 신림 쪽에 많이 좋아진 거지. 그래서 거기가 하고 두 번째 안 좋은 적이 또 어디냐? 예? 서울특별시에서 월드컵 경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예? 잠실은 안 된다.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야. 땅은 가격이 비싸지, 땅은 없지. 경기장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디어 나온 게 난지도가 제일 싸니까 난지도 개발하자. 그래서 난지도에 들어온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이. 그래서 주변 지역이 또 어떻게 돼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요즘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쪽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주거 분리가 왔다 갔다 좀 해요. 그러니까 이사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전제가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 주거 분리 형상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재를 읽다가 나중에 보면 불량주택이란 말이 나와요. 또 불량주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 번역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원어는 요거거든요. 푸어 하우징. 이걸 번역을 불량주택인데 푸어는 뭐냐?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번역을 하면. 이거 불량주택 하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그럼 불량주택, 임대주택, 저급주택, 저가주택, 저비용주택 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걸 용어를요, 우리 정치 용어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선거를 가면요, 거기서 당신들은 어떻게 돼? 가장 나쁜 주택에 살고 있다 하면 계란 날아오겠죠. 그러면 그런데 가서 얘기를 했지. 당신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비용이 낮은 저비용 주택에 살고 있다면 갑자기 머리 판단이 안 돼. 저비용 주택. 그렇잖아요. 그것을 높은 주택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고비용 주택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꿉니다. 똑같은 용어라도. 그래서 이런 건 다 정치적 용어지, 뭐 불량주택. 그래서 불량주택의 문제, 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이 되냐 이거지. 해결 어렵죠. 전 세계 이거 해결 못해요. 불량주택 문제를. 그러면 해결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불량주택이 자체 노후화된 주택 가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 소득 문제, 소득 문제. 그럼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니까 소득을 높여야 돼요. 그럼 소득을 높이려면은 한 세대 이상이 가야죠. 왜?
가장 좋은 게 뭐냐?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서 좋은 양질의 직업에 취업을 해서 소득을 높게 만드는데 여기 한 세대 이상이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쉬운가 이 얘기죠. 쉽지가 않다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에든 불량주택 문제에 상당히 여기 고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불량주택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을 뭘로 해결하고자 했어요? 옛날에 보면은 제일 손쉬운 방법이 그때는 간단했어요. 철거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철거 재개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뭐 용산 거 철거 재개발 하니까 난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를 해서 그보다는 이제 개량 재개발로 가자니까 개량 재개발을 하여 너무 노후 멸실화된 주택이 너무 많아요. 서울특별시. 그러다 보니까 이 개량 재개발도 안 되니까 야 요거 철거 재개발이 답인데 주민들이 반대가 또 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을 해제를 또 하죠. 그래서 요즘에 서울특별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 해결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다. 그럼 여러분 불량주택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얘기죠. 결국 우리 주택시장에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주택을 소비하려고 하고 또 저소득층은 또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주택 자원이 소득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억지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97페이지로 가시면은 분양가 규제가 나오죠. 자, 분양가 규제를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번 30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는데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뭐죠? 자,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원래 생각을 한번 해서요. 정부가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느냐?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현재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 이 무주택 서민에게 신규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하는 가격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남 재건축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3평? 강남 재건축? 자, 평당 예를 들어서 4,500이다. 예? 그럼 얼마예요, 벌써? 예? 10평 하면 4억 5천이잖아요. 30평, 33평 해보세요. 15억 넘어가죠? 예? 그게 4억 5천이 벌써 언제 얘기인데요? 예? 평당 4,500이요. 언제 얘기냐 하면요.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뭐 지금 뭐 6, 7천 가겠죠. 뭐 30평만 돼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출을 안 해주겠다, 정부가. 그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누가 사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 회사원 분양 못 받아요. 현금 10억 있어요? 회사원들? 없잖아요. 대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청약통장? 쓸모없어. 뭐 대출을 받아야 사든 말든 하지. 결국 누가 받는 거예요? 10억 현금 동원할 수 있는 사람만 가서 몇 층, 요거 나 살게. 미분양이 아니야. 분양하면 다 미분양일 텐데. 찍는 거지. 난 요거 살게. 웃긴 얘기예요. 우리나라 분양 정책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15억 얘기를 왜 해놔서 결국은 뭐 한다. 완전 계급 사회를 만들어 버려요. 이 강남을 완전. 자, 여러분 이 시장의 이 균형 가격이거든요. 시장의 이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요. 시장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정부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해요.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에마다 상한선이에요. 이 가격을 넘어서 받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시장의 균형 가격 예를 들까요? 그러면 시장의 지금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균형 가격이 평당 2,500이다. 예? 정부가 규제했겠다. 야, 너네 평당 1,700만 받아라. 아,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예? 예? 그럼 평당 2,500만 원인데 평당 1,200만 원 이상 받지 마라. 1,700 이상 받지 마라. 그럼 얼마 차이가 있어요, 지금?
800이죠. 그럼 30평이면 얼마? 83, 2억 4천 벌죠. 분양 가격만. 근데 입주시에 또 가격이 한 4억 오르가면 7, 8억 벌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유순한 게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요 가격 차이만큼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그런데 건설업체는 뭐다? 손해를 보니까,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니까, 분양가 규제를 하면 손해 보니까 장기지로 가면은,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으니까 장기로 가면은 뭐를 줄인다?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뭐를 줄일까요? 손해를 보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지. 그럼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에서 필요한 수요량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수요를 우리는 뭐가 발생하면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이렇게 초과 수요,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우리는 또 뭐를 형성한다? 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시장이 형성되면은 공급량은 적은데 이 초과 수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경쟁해서 나는 여기까지 기꺼이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최고 임대료다. 여기 평당 2,500인데 여기 평당 나는 5,000까지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이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가격 차이가 뭐예요? 이 가격 차이가. 여러분 P 얼마 얘기할 때 앞에 P가 요거예요.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뭐가 돼? 우리는 분양권에 대한 뭐가 발생하죠?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시면은 분양권에 대한 불법 전매 여러분도 한번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건 합격하시고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분양권 전매가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불법이죠. 분양권 불법 전매. 분양권 우리가 투기과일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됐는데 전매를 한다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이라도 뭐 한다? 안 걸리면 되는 거죠. 걸리면 골치 아픈 건데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뭐를 해요? 여러분 공증을 하죠. 공증. 공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전매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게 요즘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 프리미엄 같은 게 요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네? 요즘 뉴스 며칠 전에 보니까 신길동에 무슨 아파트 하나 분양했는데 720대 1이라고 하대. 야, 그러면 저기 저 둥청동 주공 아파트 저 분양은 1000대 1을 넘어갈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은 엄청난 거죠. 예.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아까 뭐죠?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너도 나도 혹시나 해서 다 몰리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자금 조달 나중 문제고 우선 당첨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 또 간단하죠. 전매가 가능하니까. 불법 전매. 뭐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여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한번 개념 한번 간단히 봤습니다. 자, 조세 갑니다. 98페이지에.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정부가 재정을 수입을 증대할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럼 우리 거기 보면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나와요. 자, 기능을 보면요. 우리 공공부문 또 민간시장 부문 사이에 자원을 우리는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배분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리고 또 누진세를 부과하거든요.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인데 이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며칠 전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뭐 종합부동산세를 뭐 지금보다 3배 정도 올려야 된다.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본 거죠. 소득을 뭐 하기 위해서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호화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에 있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좀 억제하고 이 소형 임대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시켜 줌으로써 소형 우리가 임대주택 건축을 확대해 줌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세의 기능. 자, 그 중에서 용어 중에 또 하나. 원래 여러분 30회 시험 치는데 우리 요거는요 진짜 상식적으로 우리 설명을 하는데 요거 진짜 우리 강의하다가 요거는 진짜 상식으로 설명하는데 요 상식이 출제를 했어요. 요건 뭐 세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입니다. 부동산 거래하면 요거 진짜 상식인데. 자, 부동산 취득에 할 때 내는 세금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취득세잖아요. 나머지 뭐 부가세 이런 거 빼고 취득세잖아요. 취득세. 취득세. 그럼 보유에 내는 대표적 세금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재산세는 지방세고 국세의 종합부동산세. 예? 그리고 처분 시에 내는 세금 뭐겠어요? 양도소득세. 원래 그거 출제했잖아요. 처분의 양도소득세, 재산세 두 개 정답했잖아. 야, 이런 걸 틀리면요 골치 이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것도 세법 문제라고 하면 골치 아픈 세법도 아니에요, 세법도. 예? 그래서 그럼 취득 보유 처분인데 옛날 13회 시험은요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도 물었어요. 13회 시험에는. 예? 그리고 29회 시험은요 종합부동산세를 물었어요. 국세이면서 예? 누진세죠. 그리고 보유세죠. 요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본적인 걸 묻는데 이런 걸 틀리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98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 그리고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전 단계, 여러분 부동산 이전입니다. 이전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 이렇게 여러 가지 조세의 개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예? 국세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요, 업을 하게 되면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게, 예? 양도소득세, 국세 중 6에 상속세, 증여세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제일 많이 물어봐요. 증여를 할 때, 예?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좋습니까? 부동산을 얼마짜리 부동산을 사서 취득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좋습니까? 세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묻습니다. 예, 거래를 할 때. 예? 제가 이제 11월 중순쯤에 저기 한번 갔거든요. 11월 중순쯤에 강동에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 초대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그 그랑시안가 거기 이제 새로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 간데 거기에 가격이 매매 가격이 평균 12억에서 13억인데 분양가격이 7억 7천 정도 되고 33평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쫙 밖에서 한 2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쭉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야. 조그만 애 한두 명 있고, 야, 젊은 사람들이 저거 돈을 어떻게 벌어서 저걸 분양받았어? 궁금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사무소 물어본 바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돼? 사서 13평, 15평짜리 쌀 때 사서 그걸 계속 전세 주고 있다가 자식 명의로 뭐 했다? 쌀 때 증여를 한 거야. 설명 잘 해줘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고 증여를 딱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쌀 때 증여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잖아요. 증여세에서 그냥 분양받은 그거는 뭐지? 내 거지. 거기 젊은 계층 70%가 젊은 계층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재산 어떻게 증식을 잘 한 거지. 자식 넘겨주면서.
예? 그래서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잠실 주공도 옛날에 마찬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대 13평, 11평 할 때 사서 넘겨주고 증여하면서 그런 경우에 재개발이 과거에 진짜 많았는 거 봐요. 요즘에 거기 개발하는 게 다 그겁니다. 지금 보면. 예. 증여도 어떻게 보면 현금 증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사서 증여를 해줄 때 비쌀 때 증여하면 안 되잖아요. 쌀 때 증여해야지.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증여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세금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거든요. 우리는 조세를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의 귀착이란 말이죠. 귀착.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네? 근데 이런 게 있죠. 납세자와 담세자라는 용어 아시죠? 납세자,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인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잖아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면 간접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세가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세에 있어서 정가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정부가 생산자,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공급자, 생산자는 조세의 일부, 이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소비자, 수요자에게 떠넘겨요.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가. 뭐 책임을 전가한다. 위험을 전가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가, 떠넘긴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조세의 귀착과 정가는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 개념 배우는데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죠. 탄력성 배웠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그걸 이용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투자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